엄마! 엄마! 손에 쥔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앉아 계신 그 손님의 얼굴이, 목소리가, 손을 움직이는 습관까지 모든 게 어머니였습니다. 주인장, 괜찮으세요? 그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부엌벽을 붙잡고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하 20도, 얼어붙은 두만강, 갈라지는 얼음 소리. 수진아, 엄마 손 놓고 가. 뒤돌아보지 마, 살아. 어머니가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얼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밀쳤고 그 순간 얼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검은 강물이 어머니를 삼켰습니다. 엄마! 저는 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중국 땅까지 달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대로.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장, 혹시 무산 출신이세요?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나 무산에서 20년 살다가 10년 전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통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10살이던 2005년 함경북도 무산군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오직 한 분 김정일 장군님. 잠을 깨우는 것은 알람 시계가 아니라 이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 오늘도 건강하시옵니까? 매일 아침 외쳤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3살 어린 남동생 이렇게 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무산은 철광석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12살 되던 해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시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배급소에서 일하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배급도 끊겼습니다. 14살이던 저는 학교에서 너희 아버지는 반동분자였다. 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저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살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옥수수 몇 알, 두부 한 모, 중국산 과자 몇 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엄마 탓이야. 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북한을 떠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8이 되었고 동생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21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장마당에 나가 계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동생과 함께 있었는데 오전 10시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들 나와라! 공개 재판이다! 보위부원들이 확성기로 소리치며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반동으로 몰렸으니까요.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3사람이 묶여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희 언니였습니다. 은희 언니는 장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사하던 26살 여성이었습니다.
늘 밝게 웃으며 저를 수진아라고 불러주던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동분자들은 남조선 영화를 보고 유포한 죄로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보위 부장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남조선 영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지 USB 하나 때문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희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이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지 마. 너도 끌려간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희 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드라마 하나 봤다고, 외부 세계가 궁금했다고. 그게 죽을 죄인가요? 며칠 후 동생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누나, 나 대학 못 간대. 성분이 나빠서 추천서를 못 받는데. 15살 동생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반동분자였기 때문에 동생은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친 소리 하나 해도 될까? 뭔데요, 엄마? 우리 여길 떠나는 게 어떨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에겐 미래가 있을까? 엄마, 진심이세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동생도 이렇게 숨죽이며 사는 게 아니잖니. 그날 밤 저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불과 1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 국경 경비대, 전기철 조망,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500위안입니다. 3명이면 1,500위안이요.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 심지어 겨울옷까지. 엄마, 이거 팔면 우리 겨울에 어떻게 버텨요? 수진아, 우리 중국 가면 겨울옷 살 수 있어. 여기서 얼어 죽을 순 없지 않니?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 때문에 위험합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군대 타령으로 몰려서 더 위험하고요. 2명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먼저 중국 가서 돈 벌게. 그럼 너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누나랑 엄마 먼저 가세요. 전 괜찮아요. 15살 동생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누나가 꼭 돈 벌어서 너 데리러 올게. 누나, 약속해요. 꼭 데리러 와요. 약속할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이렇게 추운 날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비대들도 추워서 초소 안에 있을 거라고. 마지막 밤, 동생과 함께 자면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새벽 4시, 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갈 시간이야. 어머니와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돈, 약간의 음식,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문 앞에서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 잘 다녀와요. 꼭 살아서 연락 주세요. 철수야, 엄마가 사랑한다. 그게 동생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영하 23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대 초소가 저 앞에 있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눈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강.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자, 빨리 건너가세요. 오늘 달이 밝아서 위험해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손 놓지 마. 네, 엄마. 우리는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조금만 가면 돼. 힘내.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우두둑.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움직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음 아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지만 두만강 중심부는 완전히 얼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우두두둑. 균열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수진아, 엄마 손 놓고 뛰어. 싫어요. 엄마. 놓으라고. 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얼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곳이 검은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밀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가, 살아. 동생 데리러 와. 약속했잖아.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를 구르듯 기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저기 사람이다. 멀리서 북한 경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흩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든 말든 총에 맞든 말든 그냥 달렸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귓가를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이 흙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끌어당겨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저는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 검은 강물 속에 잠들었다는 것을.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제 입을 막았으니까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지린성의 한 시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작은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숨어 있어. 그동안 한국 가는 길 알아볼 테니까.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 검은 물. 얘야, 울지 마. 네가 살아있는 게 이 엄마가 원한 거야. 조선족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브로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 3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브로커가 저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기다림은 고문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그해 5월, 마을에 공안 단속이 들이닥쳤습니다. 탈북자 신고하면 5,000 위안 준다. 확성기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여기 탈북자 없어요? 공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없어요. 우리 집엔 나밖에 없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집 한번 살펴봐도 되겠죠?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다락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어서 와요.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세요? 네, 밭에서 일하고 오는 길이에요. 공안은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다락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얘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 내일 다른 데로 가야 해. 어디로요? 한국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태국 가는 길 알아냈어. 돈은 내가 보탤게.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우리도 옛날엔 다 한민족이었잖니? 그리고 내 엄마가 너 살리려고 목숨 바쳤는데 내가 널 죽게 둘 순 없지. 다음 날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가 싸주신 밥과 약간의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 잘 가거라. 살아서 내 엄마 모까지 행복해져라.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한국으로.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도, 기차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유일한 길은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한국.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 돕는 일 10년째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분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험했습니다. 먼저 중국 남부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사흘 동안 좁은 화물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산길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국경 수비대에 걸릴까봐 떨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경찰 검문이 있었습니다. 여권 검사! 경찰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처리할게요. 브로커가 경찰과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뇌물이에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 북한으로 송환돼요.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탈북자 신분 확인받고 비행기 타면 끝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는 탈북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도 넘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험한 길을 거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신분증도 없고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위, 가족 사항, 모든 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만강에서 얼음이 깨져서 돌아가셨어요. 면접관은 한참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대사관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중국으로 다시 보내지면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호명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입국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행기로 인천공항 가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국 간다. 자유로운 나라에 간다.
하지만 어머니 없이 엄마, 제가 해냈어요. 살아남았어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